제가 실화계 르포라이터를 하고 있었을 때 동업하던 카네이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카네이라 씨는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왼쪽 다리를 질질 끌듯 걸어 다녔습니다. 장애 수첩도 분명 갖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활력이 넘쳤던 분으로 기삿거리가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갔습니다. 그 태도에는 저도 정말 공부가 되더군요. 어느 날 지방 취재에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일 일기예보에서 눈이 올 거라고 해서 신칸센과 전철을 갈아타가며 목적지로 향하기로 했죠. 목적지 부근역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눈도 엄청 쌓여 있었고, 그 뒤에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던 렌터카는 카네히라 씨의 실수로 수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빌릴 수가 없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네히라 씨가 택시에 타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동할 때의 요금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에 탈 것을 제안하자 카네히라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서 사양하는 거라고 봤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택시에 타지 않으려는 카네히라 씨가 너무 철이 없는 건 아닌가 싶어 분노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20대 후반인데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것도 있어서 카네히라 씨의 렌터카에 대한 실수를 언급하며 서로 말다툼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결국 그날은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서로 같은 호텔이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방에 들어가 살짝 머리를 식히고 있던 저는 연장자인 카네히라 씨에 대해 예의 없는 태도를 취하고 말았던 걸 후회했습니다. 사과하려고 카네히라 씨 방으로 가려던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네히라 씨에게서였어요. 아까는 철없이 굴어 정말 미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 너머에서 카네히라 씨가 사과를 해왔습니다. 미안한 건 제 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카네히라 씨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욕을 먹은 적도 없어서 그건 카네히라 씨의 지나친 생각이라 저는 생각했죠. 전화 너머로 서로가 사과를 반복할 뿐이라 그럼 화해의 의미도 담아 술 한잔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아직 오후 9시가 되기도 전 역 앞의 네온사인들이 휘황하게 빛날 시간입니다. 저는 먼저 내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색한 표정을 띤 카네히라 씨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꽤 어색했던지라 거기서도 서로 사과를 나눈 뒤 가까운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다음날부터의 취재에 대한 회의를 하고 대충 예정에 대한 확인이 끝났을 무렵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택시 이야기 말인데 그렇게 카네히라 씨가 말문을 열었죠. 택시에 타지 않는 이유를 들어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일까? 내가 아직 30대 중반이었을 무렵의 이야기인데 당시 나는 주간지 기자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실종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됐지. 그 실종 사건이라는 게 여자 간호사가 호련히 사라진 사건이거든.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져서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자 간호사 A는 여름 휴가를 이용해 본가에 돌아오겠다는 걸 어머니에게 연락. 귀성 당일도 출발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뒤 그날 오후 1시쯤 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나 이 연락을 끝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역 개찰구를 나오는 것까지는 CCTV에 찍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게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개찰구를 나온 뒤 택시에 타서는 본가와는 완전 반대 방향인 캠프장 방면으로 향한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그 후에 A의 발자취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자연스럽게도 역에 도착한 뒤 어머니가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A는 택시에 타고 있는 겁니다. A를 태운 택시기사 T의 이야기로는 캠프장에 A를 내려준 게 2시경이라는데 캠프장은 여름 휴가철이긴 해도 평일이었던 것도 있어 그날 이용객은 3팀.
한산한 캠프장에서 A를 목격했던 사람은 관리인까지 포함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집에 오겠다고 전화했을 때도, 그리고 집에 오던 당일 연락 때도 이상한 낌새는 없었고 누구를 만날 예정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 한편 어머니는 예정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는 A에게 오후 1시 30분쯤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는 않았죠. 다음으로 연락한 게 2시쯤이었지만 그때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5시가 되어서도 나타나지를 않아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수색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부터 수색을 개시. 호련히 사라진 A가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공개 수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200명을 동원하여 캠프장 부근을 철저히 수색. 그러나 A의 흔적은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어느 신흥 종교단체였어. 캠프장 부근에 교단시설이 있었거든. 캠프장 근처에 신자들이 자주 출몰해서는 이용객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킨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어. A와 단체를 연결시키는 일은 없었지만 어떤 이유로 납치된 건 아닐까라는 억측까지 나왔었지. 그리고 마지막 A와 접촉했다는 택시기사인 T도 의심받았어. 그 T라는 남자가 택시기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을 저질렀던 게 밝혀졌거든. 그게 폭행 사건이었어. 인근 여대생에게 저질러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출소하고 나서 택시기사가 된 건데 전과도 있으니 A를 교묘한 말로 꼬셔서 택시에 태우고 인적 없는 캠프장 부근으로 데려가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실제로 이 T라는 남자는 엄청 잘생겼었거든. 사건 당시 40대 중반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어. 실제로 경찰도 따라붙고 있었던 것 같고 T를 몇 번이나 임의로 조사를 하고 있었대. 하지만 T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A를 내려주고 나서 다른 손님을 태운 걸 알 수가 있었어. 예를 들면 A를 죽였다고 해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견해였지. 결국 단서다운 단서도 없이 A는 호련히 자취를 감췄죠. 그 사건 개요를 들으면서 카네이라 씨가 택시를 싫어하는 것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더니 카네이라 씨가 그걸 짐작한 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담당 기자였던 나는 현장 캠프장 근처를 몇 번이나 갔었어.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라는 T에게 취재를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래도 정말 우연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캠프장으로 갈 때 우연히 잡았던 택시기사가 무려 T였던 거야. 나는 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건에 대해 우회적으로 물어봤어. T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물음에 답하고는 했지. 그래서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나는 과감하게 내가 기자임을 밝히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 그래서 큰 길에서 신호에 걸렸을 때 나는 기자라는 걸 밝혔어. T는 엄청나게 놀랐지. 나를 한번 돌아본 뒤 할 말을 잃은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A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였어. 5, 4, 3, 2, 1. 갑자기 T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0을 센 그 순간 택시는 급발진했어. 이건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신호는 아직도 적색인 상태였거든. 그런데도 급발진한 거였어. 몸이 뒤로 날아가서 좌석에 철퍼덕 부딪힐 정도로. 그리고 옆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던 순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건 병원 침대 위였다는 거. 의식불명 상태로 일주일을 계속 있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카네이라 씨. 그러나 한쪽 다리가 마비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편 T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택시 탈 생각은 못하게 되겠네요. 아니, 그 사고도 그렇긴 하지만 한 호흡을 두고
카네이라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T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어. 나는 T가 죽었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을 쫓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이래봬도 저널리스트 나부랭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퇴원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았던 거야. 그렇게 취재를 계속하던 와중에 또 택시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어. T와 같은 택시 회사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건에 대해 물고 늘어졌어. 그때 탔던 택시기사가 엄청 말이 많은 놈이어서 여러 가지로 말해줬었거든. 계속해서 종알종알 떠들던 그놈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지. 손님, 기자분이죠? 계속해서 사건을 쫓다간 다음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이야.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기사는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호에 멈췄을 때였어. 내가 룸미러를 바라봤더니 그놈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순간 5, 4, 3, 2, 1 하고 소리치는 거야. 그 순간 그 사고가 주마등처럼 펼쳐졌어. 공포로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도 없었지.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단숨에 진땀이 확 하고 뿜어져 나와서는 그랬더니 카운트를 마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고 웃기 시작했어. 그때 그놈의 눈이 너무나도 무서웠어. 뭐라고 할까?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할까? 같은 인간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느낌마저 났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정말로 광기에 가득 찬 그런 표정이었지. 너무 무서워서 황급히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어. 그동안에도 계속 웃고 있었어, 그놈. 정말로 무서웠어. 내가 내릴 때 그놈이 이렇게 말했어. 택시 조심하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죽은 택시기사 T는 캠프장 근처의 종교단체 신자였던 거야. 그리고 그 택시회사 사장이라는 놈도 신자였던 걸 알게 됐지. 하지만 내가 조사할 수 있었던 건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동료도 나를 말렸어. 더 이상 관련되지 않는 게 좋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택시를 못 타게 된 거야.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택시는 조심하는 쪽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는 몸소 겪고 알게 됐으니까. 그 경험담을 들은 이후로 저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